본문으로 들어와서요. 근로기준법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5라는 숫자이다. 그래서 5명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적용하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여기에는 물론 뭐 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있고요. 아까 이제 살펴봤었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다만 여기 4인 이하 근로자 사용하는 곳은 일부만 적용을 한다 되어 있고요. 이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규칙하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7조의 2에 정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행령.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근로기준법 치면 시행령이 있죠. 그래서 제7조의 2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문을 보면 눈에 안 들어오네. 이 법문은 이제 좀 이따 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이제 볼 건데, 기본적으로 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산식을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 해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한 달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는데, 뭐를 나누냐 하면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이라고 해서 연 인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6년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12월 1일날 몇 명, 2일날 몇 명, 3일날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31일까지를 모두 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는 쉬는 날도 있죠. 쉬는 날은 0명으로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다음에 모두 합했더니 132명이더라. 근데 이 31일 동안 24일 동안 우리 회사를 가동을 했다 라고 하면 24 나누기 132로 하면 되고요. 이 결과 5.5명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겠죠. 그럼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다만 아까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뒤에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5.5명이 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까 5.5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선정한 결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이거를 그냥 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명, 3명, 2명 그런 날수, 4명 미만으로 있는 날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좀 말이 좀 어렵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어렵게 만들어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밥을 먹게 해주기 위해서 좀 어렵게 만드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132 해서 24 나눴더니 5.5가 나왔어요. 그러면 5.5기 때문에 그냥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근데 유심히 살펴봤더니 1일날 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31일까지 쓰는데, 뭐 1일날 4명이었고 이때 3명, 이때 2명, 근데 뒤로 갈수록 뭐 갑자기 5명, 뭐 7명, 10명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5인 미만인 일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안 되는 날수,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이렇게 세봤더니 이게 전체가 가동일수가 24일이었잖아요. 근데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 이 개수가 12개가 됐다. 12일이나 나왔다. 그러면 24일 중에 2분의 1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지만 여기는 4명 이하 사업장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5인이 안 되는 날수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해봤더니 여기가 4.5가 나왔다. 4.5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5인 미만이 되는 이 날수, 얘네가 한 10개밖에 안 나와요. 10개밖에. 총 24일 중에서. 그럼 2분의 1 미만이잖아요. 이럴 때는 반대로 4.5이긴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는 거죠.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 단계까지 거쳐야 진짜로 우리가 상시 5인인지 5인 미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까지 봐주셔야 된다. 시행령 제7조의 2에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자기 사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하시건 그런 경우에 이 상시 5인이 되는지 5인 미만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계산을 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5인 미만으로 떨어뜨리라는 말씀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뒤에서 또 계속 나오겠지만 중요한 한 4가지 정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이렇게 좀 중요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했죠. 계산을 했고 5.5까지 나왔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5명보다 적은 일수가 12개 혹은 13개, 14개가 나와서 2분의 1이 넘으면 거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적용하는 법조항,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시니까 보시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거, 여기 까만 것 중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해고 제한 조항,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해고할 수 있다. 일방적인 해고, 이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를 60시간 100시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안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제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차 휴가가 발생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발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했을 때 50% 가산해서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4가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거꾸로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 당연히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1명 이상 사업장도 다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산전후 휴가 다 적용이 돼요. 다만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이제 요건이 있는 거죠.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라던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일단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가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 해야 돼요. 모든 사업장에 다 하는데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이제 근로자 사업주 모두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냥 자료 배포만으로 가능해요. 별도 교육 안 하고 그냥 자료 만들어서 그냥 사인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30인 이상 사업자. 이게 이제 상시 근로자 수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용하고 수습이 있는데 뭐 결론은 그래요. 둘 다 그냥 똑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대법원에서도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시용하고 수습을 잘 이렇게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냥 우리 그냥 수습 근로자 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건 시용 근로자거든요. 근데 그냥 혼용해서 쓰고 근로계약서 쓸 때도 그냥 시용 쓰고 가로치고 뭐 수습을 쓴다거나 그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시용기간 혹은 수습기간에 해고가 자유로운가 뭐 그런 문제거든요. 이제 판례를 보시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제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근로기준법 제23조 보면은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보다는 조금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습기간 해고하는 거는 좀 더 평상시의 근로자보다 좀 더 해고가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수습기간 근로자들도 해고를 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쓰시죠. 뭐 수습 3개월 동안 뭐 자질 이런 것들을 보고 관찰해서 평가 후에 뭐 부적합하면 본채용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쓰시죠.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하셔야 되고 평가표 같은 거 따로 만들어 놓죠. 회사에 취업규칙이라던가.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부당해고 사건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동안 이렇게 평가표에 의해서 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이번에 부랴부랴 어떻게 만들어서 한 경우에는 또 그냥 부당해고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도 보고 그 평가표 자체가 객관성이 있는지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주관적으로 그냥 대표가 그냥 딱 봐가지고 뭐 성실하지 않다 뭐 없다 그냥 그런 항목들만 있으면 그것도 객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도 제대로 만들고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뭐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가능만 하다면 저 같은 경우 가능만 하다면 이런 수습기간, 시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약기간 3개월짜리를 하나 쓰시고 3개월 계약 쓰시고 3개월 만료 후에 뭐 이제 근로자와 면담을 하는 거죠. 서로 맞으면 우리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라고 하시는 게 사업주한테 훨씬 유리하세요. 3개월이 만료되면은 그건 해고가 아니죠.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면 그죠? 1월 1일부터 그 기간은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1월 1일부터 뭐 3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을 두고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이제 3월 말쯤에 거의 다가왔을 때 이 친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도 잘 못하고 뭐 다른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냥 우리 회사에 없는 게 낫겠다라고 보신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고 문제로부터 자유롭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이제 근로자가 처음에 입사할 때 이제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규직인 줄 알고 왔는데 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쓰느냐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잘 설득을 해보셔야겠죠. 너도 우리 회사가 어떤지 모르니까 한번 겪어보고 서로 맞으면 이제 일을 계속하고 임금도 더 인상해서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수습 기간에도 해고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면접도 잘 봐야겠지만 처음에 많이 잘 걸러내야겠죠. 부적합자는 걸러내는데 이제 사람이 솔직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인 그런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또 사용을 하긴 합니다. 수습기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 법에서는 시용계약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시용계약은 표현은 없고 이제 수습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들을 좀 볼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중에 이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관련 조항을 적용되지 않는다. 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저임금법에 또 그런 내용이 있죠. 보시면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적용이 가능한데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이거는 적용할 수는 없어요. 1년 미만일 때는 계약기간이 아예 만료기간이 없는 그런 그냥 정규 근로자나 그다음에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90%까지만 지급이 되는데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올 초인가요? 또 단순 노무 직종에 대해서는 또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 아세요? 혹시 단순 노무 직종? 수습기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최저 시급의 90%만 줄 수 있는데 단순 노무 직종은 100%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잠깐만요. 그럼 단순 노무 직종이 뭐냐에 따라 대해서 이제 노동청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이제 보시면 단순 노무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 시급을 무조건 100% 지급을 해야 된다. 수습 기간이라도 이고요. 보시면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검색해 보시면 그 중에 대분류가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9에 해당되는 대분류 9에 해당되는 단순 노무 종사자라고 이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단순 노무 종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대분류 9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뭐 쭉쭉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제조업 같은 경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라고 해서 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뭐 이렇게 몇 명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청소원 같은 경우 건물 청소원 이런 분들은 이제 단순 노무 직종이라서 수습기간도 100%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운송 관련해서 뭐 배달원, 오픈 집배원, 뭐 그런 택배원들이 있고요. 뭐 패스트푸드 준비원 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규정이 해고 예고 조항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된다. 그렇지만 단순 노무 직종은 다 줘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수습 기간도 끝나고 이제 뭐 정식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 아까 17조에 꼭 명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중요하다. 소정 근로시간, 보통 뭐 출근 시간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고 뭐 휴게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다음에 휴일이 언제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안 쓰면 보통 이제 일요일 날이 이제 주휴일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 주일이 아닌 곳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 직종은 있는데 뭐
파트타이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식당 같은 경우에 평일에 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고, 연차 휴가를 어떻게 줄 건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경 시에도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작성 후에는 꼭 환불을 교부해야 된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기 전까지 꼭 작성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일단 기간제니까 근로계약 만료기간이 있어야겠죠. 언제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 장소와 그 업무에 대해서도 명시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작성 안 해도 여기 밑에 보시면 건당 30에서 50만원 부과하기로 돼 있어요. 걸리시면. 그래서 보시면 한 항목당 30에서 50, 최대 240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별표 쪽에. 그리고 이제 기간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을 통해서 적발 시에는 무조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님들이 이제 노동청에서 이제 사업장 점검을 나오기 전에 우리 이제 언제 나간다라고 이제 통서를 발송을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준비를 하라고 해요. 사실은 준비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러한 위반되는 것들을 다 잘 서류로 같이 해야 될 테고, 이분들이 일단 나오시면 그냥 돌아가기에 되게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실적을 그래도 작은 거라도 하나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뭐 과태료나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 나왔는데 뭐 하나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내시는 게 좋아요.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작은 거 이런 건수 하나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걸렸을 때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이 외에 이제 점검을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은 제대로 지급했는지 뭐 통장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퇴직금, 그럼 연차 사용 기록 그런 거 다 보죠. 그 중에서 그냥 적절하게 잘 또 합의해서 그냥 과태료 물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기간제랑 단시간 근로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본다. 좀 더 약자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이건 이제 뭐 우리 뭐 인터넷 검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그냥 입사일만 뭐 적으면 될 테고, 만료일이 있으면 적으시고, 장소, 하는 일,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 시간 적게도 돼 있고, 뭐 주 며칠이다 뭐 그런 거 적고, 주요일 언제, 임금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적으셔야겠죠. 연차 휴가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법 규정 내용들이고요. 뭐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좀 양식이 이것도 적게 돼 있더라고요. 사회보험뭐 이렇게 돼 있고, 교부, 그래서 당사자 사인해서 한 장 더 만들어서 근로자한테 주면 되죠. 근로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 일단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있으면 당연히 종료 시간까지, 종료일까지 적어야 되고, 방금 전에 그냥 말씀드렸던 거네요. 그래서 임금 부분을 좀 잘 적어야 되는데, 임금 항목이 빠짐없이 작성돼야 되고, 뭐 계산 방법 같은 거 계산을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세무서 사무실에서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세무서 사무실은 사실은 별로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비과세만 구분해서 그냥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 안 맞아요, 근로계약서랑. 그거 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사무실에서 만들더라도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잘 만들어서 그거랑 일치하게 해달라고 좀 하셔야 돼요. 일단 급여 명세서하고 뭐 임금 대장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다 일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일치가 안 되는 곳이 많으실 거예요. 일치가 다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2년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열거가 돼 있고, 흔히 우리가 만약에 게 고령자들, 그다음에 뭐 휴직 파견에서 결혼 발생했을 때, 뭐 이럴 때 2년 넘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2년을 초과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그래서 이제 간주되는 거죠.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2년이 넘었는데 그만두게 했다고 하면 그건 해고입니다. 해고. 그때는 다시 해고의 제한 법리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23조로 넘어가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그만두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 잘 챙기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그냥 사업을 하시면서 사장님이 뭐 너무 별로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신경 쓸 시간 없고 영업하느라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계속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드셨다는 이유로 혹은 뭐 이제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건 해고이니까 꼭 해고 절차 지키셔가지고 해고를 하셔야 된다. 실무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뭐 근로계약서 외에 노무관리 관련 기본 서류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챕터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아까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점검 나올 때 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그 법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뭐 이런 양식들 다 있죠. 휴가에 관한 서류, 연차 휴가를 언제 누가 갔다 왔으며 몇 개가 남았는데 몇 개에 대해서 연차 수당으로 뭐 줬다, 뭐 그런 기록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근로자가 그만뒀을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이건 또 해고의 문제하고 또 결부가 되는 거죠. 아까 그 무단결근한 그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막 사장이랑 다퉜어요. 다행히 사장이 너 내일부터 당장 그만둬 하면서 사직서 하나 꺼내면서 사직서 쓰고 나가. 월급은 뭐 내일까지 보내줄게 하고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사장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사직서 받으시면 거의 이기실 수 있어요. 해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로자가 나 이 사직서 되게 강압적으로 작성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합의 사직 내지는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서류를 무조건 주변에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누군가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사직서를 받으시고, 이분이 뭐 그냥 무단 결근이다, 뭐 사직서 쓸 시간도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내셔야겠죠. 내용증명 보내서 지금 무단 결근 중이니 뭐 그만두실 거면 사직서 제출해라, 그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그런 노력을 적어도 한 2-3회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뭐 다른 수단을 또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 그냥 사직하겠습니다, 사직서 쓸어 가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구두로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녹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서로 그냥 담당자가 주고받아서 저 사직하는 거 맞습니다 라던가 그런 내용을 확정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해고 문제로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로자가 그만두면 사직서를 받아야 된다, 혹은 공고 사직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받으시면 되고, 아까 이제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굳이 뭐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인정상 우리가 이제 계약 만료됐다고 통보서는 이제 줄 수는 있어요. 통보서 줄 수 있는데 그건 해고는 아니죠. 해고 통보서가 아니고 줄 수는 있고,
따로 뭐 서류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경우 적법하다면 2년 이내에 이제 2년만 하고 끝나는 거라면. 그래서 근로자 그만둘 때 사직서, 근로자 들어왔을 때 근로계약서, 그 두 가지 서류는 꼭 챙기셔야 돼요. 이 서류들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보존하기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뭐 문제 삼는 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법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도 사실은 올 때 3년치 다 꺼내놓으라고 해요. 3년치 꺼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실 3년치가 다 있나요? 없죠. 뭐 챙길 수 있을 만큼만 챙기시면 되고, 근로자 명부 약식 이거 이제 법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아까 있던 양식이고요. 뭐 다 있으실 거예요. 임금 대장 여기 가로로 되어 있고, 급여 명세서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그죠? 임금 대장까지 이제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 양식은 당연히 없고, 노무사들이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임금 대장을 노무사가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는 걸 가장 이게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뭐 힘이 없죠. 노무사회가 힘이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임금 대장 작성하는 것까지 이거는 뭐 누가 작성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업장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금 대장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이것들은 다 일치가 돼야 돼요. 아구가 맞아야 되죠. 급여 명세서는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는데 잘못 만드실 거면 만들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여 명세서도 어떤 항목으로 얼마, 어떤 항목 얼마를 이렇게 매달 주잖아요. 주는데 이게 근로계약서랑 하나도 안 맞고 뭐가 좀 안 맞으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적게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증거를 안 만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급여 명세서 잘 만들 거 아니면 만드시지 않은 게 좋아요. 아까 사용증명서 뭐 작성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실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겨우 임금이 나오네요. 임금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한번 좀 자세히 좀 한번 봐주세요. 좀 되게 색깔도 안 예쁘게 그리셨는데 이 성과급하고 상여금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색깔을 넣어서 그리신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제가 임금 들어가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이 있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요. 네 가지 범위가. 아까 제가 임금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뭐 각종 뭐 임금, 봉급 그런 명칭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장에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돈, 현금이 임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 윗부분, 여기 지금 임금 아니잖아요. 얘네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받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그죠? 사업주는 이쪽은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세법상 이제 적용되는 그런 용어들이겠죠. 근데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은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 근로자는 뭔가 더 받았긴 했는데 그건 임금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뭐 축의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조사비 라던가 뭐 복리후생비라던가 무슨 뭐 금일봉이라던가 뭐 그런 기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과급하고 상여금이 기본적으로 얘네는 임금에 이제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얘네가 상여금이 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성과급이 뭐 임금에 들어가는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지, 사실은 이 성과급이 또 이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회사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큰 기업의 이제 노조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이 통상임금 가지고 많이 민사법원에 이제 제기를 해서 통상임금이 원래는 더 컸는데 작게 받아서 자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받았다 그래서 청구한 소송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상임금을 더 크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차액이 지급되는 그런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밑에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순서는 임금을 볼 거고요. 임금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제가 별도 자료로 좀 보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 표는 조금 이따 볼게요.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먼저 나와서 임금에 대한 정의죠. 이제 근로기준법 2조에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근로의 대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판례에서는 근로의 대가에다가 또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사전에 사용자가 주기로 약속했던 금품, 그런 걸 또 임금이라고 봅니다. 일단 임금에 해당이 돼야 뒤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뭐 최저임금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임금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판례는 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일단 판례 보면 실비 변상적인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뭐 가족수당 뭐 임금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복리후생비 뭐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판례들이 막 갈려져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 뭐 이익분배금 임금이 아니다 라고 보는데, 또 최근에 또 경영성과급이 뭐 임금에 해당이 된다는 또 그런 대법원 판례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임금에 대한 다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임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좀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임금이란 아까 이제 했던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 보시면 이제 일단 근로의 대가인 거고요. 뭐 이러저러 해서 사용자가 그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조건이 명백한 것, 그 법률상 청구권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명칭은 상관없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정의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를 그냥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차라리 빼서 그 나머지가 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떡값이라던가 결혼 축의금, 질병 위문금, 뭐 조의금, 뭐 금일봉 이런 것들, 근로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제 불규칙적으로 그냥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임금에서 빠진다.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급여, 우리가 이제 뭐 업무 수행하면서 뭐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뭐 기름값을 넣는다거나 그런 걸 영수증을 처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영수증 처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회사에서 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내가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영수증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임금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복리후생비, 이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또 어려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뭐 임금이 아니라고 봐요.
학자금 대여를 해준다거나 뭐 운동시설 제공하고 뭐 응급시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말은 복리후생비인데 이제 임금으로 보는 것들이 또 뒤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임금성 인정 판례라고 해서 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던가 우리 급식 보조비, 뭐 식대 같은 거, 뭐 급식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뭐 차량 보조비, 차량 유지비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그냥 임금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뭐 급여 명세서나 그런 데 보면은 뭐 비과세 처리하면서 뭐 식대라던가 뭐 차량 유지비 넣어놓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다 임금이잖아요. 임금이고 평균임금 계산할 때도 다 계산을 합니다. 그쵸? 퇴직금 계산할 때.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사업주분들이 기본금만 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임금성을 부정을 하는데 좀 보시면 회사에서 이렇게 보험료 내주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단체 보험료라던가 뭐 공제료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운전자인데 이 근로자가 뭐 식권을 뭐 몇 장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거는 또 좀 이거는 옛날 판례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부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 혹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나요? 복지 포인트 선택적 이제 복지에서 복지 포인트로 이제 뭐 1년에 뭐 50만 원을 준다거나 50만 원 어치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100만 원어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 부정한 판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임금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복지 포인트 뭐 사용 못한 거 그런 것도 청구권이 또 있고, 그거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할 때 또 포함되는 경우도 또 일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우리 아까 원 중에서 맨 큰 원, 그 윗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임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는 스톡옵션 같은 경우. 성공보수,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판례인데, 이제 회계사 자격 가지고 있는 직원이 뭐 이런 업무 수행하면서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임금으로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여비 일당이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실비 변상적인 거죠. 출장에 이제 가서 뭐 모텔비라든가 호텔비, 그다음에 여비, 뭐 렌트카 임차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임금이 아니고 실비 변상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그냥 임금으로 해당이 되지 않고, 뭐 퇴직금 계산할 때 당연히 빼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징계 해고 시에 결혼 축의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경우 괜찮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원래 결혼 축의금을 이제 뭐 지급을 보통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나 봐요, 어떤 회사에서. 근데 이제 임금이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징계를 통해서 뭐 어떤 규정에 이제 또 이런 결혼 축의금을 뭐 지금 안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괜찮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행이라던가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일단은 청구권이 있으므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퇴직금은 뭐 당연히 징계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100% 지급을 하셔야죠. 퇴직금은 뭐 이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해서 해고를 당했어도 당연히 100%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법하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상여금하고 성과금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노무사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노동청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상여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보너스라고 보통 하고, 이제 매달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이제 금품인데, 이것도 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뭐 연 1000%, 뭐 연 500% 그렇게 확정이 돼 있으면 이런 것들 임금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퇴직금 계산할 때 보면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임금 넣을 때 혹시 아시는 분들, 우리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들어가도 바로 보이는데, 상여금 1년치 상여금을 12로 나눠서 3을 곱해서 하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우리가 평균임금 계산할 때 최종 3개월 임금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제 12개월로 분산되어 있는 걸 한 번에 모아서 이제 3개월치만 인정을 해준다, 뭐 그런 계산인 거죠. 그래서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이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뭐 이런 추석 떡값 같은 경우, 뭐 상여금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혹은 금액이 뭐 이번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상여금으로 좀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통상임금이 나올 거긴 한데, 이 통상임금이 좀 더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임금에는 해당이 되는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 것이냐, 근데 이렇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정기상여금, 이런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법정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노조에서 이제 통상임금 청구소송했을 때 많이 이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기상여금. 이렇게 지급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분기별로 지급한다거나 연 몇 프로 해서, 이런 부분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게 통상임금에 계산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임금청구소송 들어오면 대부분 질 수가 있어요. 법원까지 가시면. 노동청에서는 좀 인정을 안 할 수는 있는데 민사법원을 가면 거의 진다고 하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대부분 임금에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떡값 같은 것만 빼고. 이제 성과급이 문제겠죠. 성과급.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해서 뭐 인센티브라고도 하고, 이제 상여금하고는 다르게 어떤 매출에 의해서 이게 달성했을 때 몇 퍼센트를 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영업 사원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개인 매출하고 회사 매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개인 매출은 임금성을 인정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11년도에 자동차 판매회사, 뭐 유명한 회사겠죠. 판매회사 영업사원, 차 한 대 팔면 얼마 인센티브, 이거 임금성 인정해서 퇴직금 계산할 때 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서 인정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이 회사 매출은 개인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노력했다기보다 뭐 개인 다 합쳐가지고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했었는데, 최근 뭐 굉장히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 뭐 고법 판례인가? 그런데 인정을 받았어요.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해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임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 좀 말도 어렵게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서 인정을 한 사례예요. 요건이 있겠죠. 조건이 이렇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뭐 지급률, 그런 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한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 최근에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점점 인정되는 추세이다, 임금으로. 물론 얘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도로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임금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요즘 추세예요. 그래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는데, 상여금은 대부분 임금 거의 인정이 되고, 성과급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 조건 같은 게 확정적이면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임금 아까 계속 이어서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임금 지급 원칙에 근로기준법에 4가지 제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통화 지급의 원칙, 통화로 지급을 해야 돼요.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통화라고 하면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고 쿠폰, 식사권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옛날에 뭐 별로 논란 아닌 것 같긴 한데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서 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다 통장으로 입금하죠. 요즘에 계좌로 입금하는 거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직접 근로자 그 본인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한테 지급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미성년자한테도 독자적으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한테 지급을 하셔야 되고 전액 지급이라고 해서 이거는 함부로 어떤 다른 사유로 상계를 한다거나 공제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법에서 정한 거, 단체 협약에서 정한 거 이외에는 이제 제한된다는 건데 우리 보통 4대 보험료하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수 있죠. 사업장에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이제 사실은 징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회비라던가 뭐 기타 뭐 그냥 뭐 회사에 어떻게 다들 뭐 어디 놀러 가려고 이렇게 뭐 공제를 해서 이렇게 놀러 간다던가 그런 건 사실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근로자 동의를 얻으면 이렇게 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법령으로는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좀 불가능하고요. 채권 임금 채권 압류는 예외다. 그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금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예를 들어 뭐 연봉제를 했다고 해서 뭐 그런 프로 축구 선수들처럼 1년에 한 번 지급한다거나 뭐 반년에 한 번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 뭐 상여금 같은 거 분기별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인 거죠. 기본 월급 아닌 것들.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아까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결근을 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급 계산해서 안 줘도 돼요. 그쵸? 월급 근로자나 연봉 근로자도 그렇습니다. 안 줘도 돼요. 되는데 추가로 우리가 주휴수당까지 공제를 할 수 있죠. 사실은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돼서 지급을 해요. 월급 명세서에 혹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 없어도 이미 그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209시간 계산할 때 40시간 근로자 209시간 계산할 때 일주일에 8시간씩 주휴일 수당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이 친구가 한 달을 만근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주는 거예요. 그쵸? 개근한다. 근데 어떤 한 주에 하루를 빠졌다. 그러면 그 하루 빠진 일당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주휴수당까지 빠질 수가 있어서 뭐 이틀치 임금이 빠질 수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가? 또 있다. 잠깐만요. 지금 임금을 계속 하고 있고요. 도급제 근로자라는 말이 나와요. 도급제라는 표현 아세요? 도급제? 우리 민법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계약, 도급계약 그 계약이 아니고 이제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도급제 임금 지급이란 사실은 원래 물건 만들고 뭐 그런 그 개수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급 없이 지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급제 근로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휴대폰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기본급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던가 미용 헤어 디자이너도 그렇고 이렇게 생산고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도급제 근로자들이 있는데, 도급제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은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근로자로 인정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번 달에 이 사람이 근로자가 확실한데 영업을 하나도 못해서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와서 영원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도 월급을 안 줬다.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이 사람 총 근로한 시간에다가 이제 최저시급 곱해서 적어도 그거는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도급제 근로자, 아까 말한 것처럼 도급제 사원이 근로자로 인정을 일단 받아야 돼요.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정의가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임금 사용자 쭉쭉 나오는데 2조 제1항에 가장 처음에 나온 거 뭔지 아세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가 돼야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근로자성이 약간 혼용되는 좀 애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로자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정의가 이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사용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판단 기준을 한 11가지 정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급제 근로자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우리 이제 의류 제조업인데 이 근로자가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이란 거 우리 간단하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러 왔어요 하면 바로 해줍니다. 등록하고 기본금도 안 받고 작업량에 따른 성과금만 받았지만 사장님한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사장님의 지휘감독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고요.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일반 사원들하고는 다르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출근 시간 있고 퇴근 시간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일찍 퇴근하면 자기가 생산하는 물량도 적겠죠. 그래서 물량이 적으니까 돈도 적게 받고, 그러한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취업규칙, 복무수행 이런 거 적용을 받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작업 물량 독촉이나 잠깐만요. 이런 그냥 필수적인 그런 작업 지시만 받고, 이런 거 필수적인 것만 받고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받지 않았다. 개별적 감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 표지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여기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란 누구인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질문이 있고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산업의 발달로 이런 경계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특수형태 종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대법원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밑에 이제 예시를 이제 주고 있어요. 보시면 크게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업무 내용 같은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사업주한테 받느냐, 그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사업주한테 이런 구체적인 지시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이제 노력으로
이제 매출을 이제 창출하는 사람들, 뭐 헤어 디자이너인데 뭐 원장한테 뭐 관리 감독 안 받고 자기가 출근할 때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그 다음에 뭐 퇴근할 때 당연히 자기가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 그다음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뭐 아까 말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노무 제공자가 가지는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전속 여부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이 여기 전속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뭐 보수가 이제 근로 자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지, 뭐 기본급, 고정급이 있는지, 뭐 4대 보험 이런 게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은 부차적인 요소라고 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안 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들로 이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할게요.